이제 8강입니다. 바로 아이맨 다시 나왔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메커니즘이지. 네, 아이만과 마오쩌둥. 예. 근데 둘 다 무책임한 건 똑같잖아. 아니, 마오쩌둥은 마오쩌둥은 무책임한 건 아니지 않나? 근데 문화대혁명 일으켰을 때 음. 자기가 뒤에가 다 조정해놓고 나중에 처벌을 받는 건 이제 이 마오쩌둥 밑에 4인방이 있거든. 4인방. 그 중에 마오쩌둥 부인도 있어요. 강청이라. 그래서 마오쩌둥도 그런 면에는 좀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도 좀 무책임한 면이 있고, 대약진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 정책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엎으려고 이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저는 그 중국사를 뭐 잘은 모르니까 저도 문화대혁명 공부 혼자 조금 한 거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 그게 궁금하게, 문화대혁명 과정 당연히 나쁘고 네, 발생 원인도 이제 마오쩌둥 개인 권력이랑 관련시켜서 보면 네. 나쁘고 한데,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마오쩌둥이랑 개인 말고 중국 혹은 중국 공산당 전체의 어떤 장점, 긍정적인 면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음, 흔히 문화대혁명에 보통 안 좋은 점이 많이 부각돼서 뭐 안 좋은 게 실제로 많았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세상 일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밝은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화대혁명이 중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뭐 그런 게 있나 궁금하네요. 문화대. 이건 개도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부정적인 면밖에 생각이 지금 잘 안 나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강조가 될 때 주로 홍위병이라는 게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화대혁명을 그 홍위병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많이 파방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3년만 문화대혁명을 볼 것이냐, 아니면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76년도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을 다 문화대혁명 기간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긍부정을 떠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중국식의 어떤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 그런 것들을 확립해 가려는 시도였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식의 것들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가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그 중국의 시스템을 뭐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자본 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뭔가 한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산통을 너무 심하게 겪은 거구나, 마오쩌둥.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병을 사실 죽이고 70년대, 그러니까 6, 70년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사, 특히 현대사를 보는 경우에,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어떤 헌법적인 그런 것들도 거의 작동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문화대혁명이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고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그 뒤에 뭐 한 몇 년 동안 이제 있다가 등소평이 등장을 해서 개혁 개방을 하고 그 등소평 다음에 뭐 장쩌민 나오고 그다음에 후진타오 나오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 시기의 그런 정치적인 특성들이 모택동 때의 어떤 향수들을 많이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등소평 장점, 그러니까 덩샤오핑 장점의 후진타오 시기를 좀 한 통으로 보고 시진핑 때를 좀 잘라서 본다고 하면 시진핑 때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유산들은 뭐 마오쩌둥 때 거를 많이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현재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문제는 좀 떠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택동 시기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유산으로서. 정말 죄송한데 저기 마오쩌둥으로 할지 아이히만으로 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을 닫고 와야 돼가지고 예, 네. 얘기하고 있으면 얼른 닫고 올게요. 예, 예. 네, 다녀오세요. 예. 그래서, 근데 둘 다 무책임한 건 똑같아서. 어머님 보기엔 어때요? 둘 중에? 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마오가 좀 더 안 좋은 인물이지 않을까,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건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인지 어떠한 면에가 좀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안 좋은 선례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니까 저는 고르면은 마오쩌둥 고를 것 같아요. 아이만보다. 그럼 마오쩌둥으로 한 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명 같은 경우도 물론 좀 그 한 조직의 장이었긴 하지만 또 더 상부 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의 큰 국가의 운영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결정이 더 파급력이 엄청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아이히만은 사실 마오쩌둥에 비해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미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 파급력이 사실 물론 아이만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 900만에 이르는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물론 아이만이 그걸 입안을 했고 계획을 했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 결정의 최고 통수권자는 히틀러였잖아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거의 히틀러랑 비슷하잖아요. 급이. 그치. 하치님은 그쵸. 아까부터 얘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주로 뭐 조장이 잘못하면 다 조장 책임으로 떠넘기는 아까도 근데 묻어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이 조 시스템 자체가 조장 둘 다 보면은
다 조장 책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은. 조지 아, 스탠, 약간 조장 그렇게 맡았다가 피 보신 적이 있나요? 지네들이 구축을 해놨어, 그렇게. 음, 조를. 아니 그냥 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한번 대답을. 약간 예전에 조장 맡았다가 피 보신 조장 적 있는 맡았다. 느낌인데. 맞아, 크게 되었던 것 같은데. 맞네. 그런 건 네.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오쩌둥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 만약 조라고 따지면은, 다 조장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알았어요. 그 책임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음. 없죠,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슬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이만과 마오쩌둥. 이렇게 8강점 올까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한번 맞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아이만은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이만이 나중에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뭐 철학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홀로코스트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또 하나 아렌트라든지 아니면 깜짝이야. 아니면 그때 당시 그거를 보도했던 그런 방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 거지. 이 사람 자체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느낌은 또 아니라서. 그럼 마오쩌둥. 네. 저도 아까 얘기했죠. 하치님도 네. 음. 마구님도 마오쩌둥. 네, 저도 마오쩌둥. 하치님은 마오쩌둥. 아무튼 네, 마오쩌둥. 네, 저도 마오쩌둥. 예요. 수평님은 못 들었으니까 이거를. 저는 아이만. 아이히만. 이유는? 이제 손 나오네. 손 나와요? 지금 나와. 되게 잘 나와요. 예, 지금 되게 잘 나와요. 아, 원래 저는 어쨌든 제가 아까 하려다가 못했던 말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아이만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을 면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분분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중 하나가 정작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그 무비판적으로 그 부당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은 뭐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면피를 하는 거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조별 과제를 할 때 이것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 의식을 못 느꼈던 사람이라면은 이게 조별 과제의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부적합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만을 했고 마오쩌둥이야. 제가 아까 뭐 얘기 종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 아니 아까 그 우리 16강 갔을 때 들어봤을 때는 아이만보다는 오히려 그 평은 더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저는 아이만으로 합니다만 이미 이제 대세는 결정됐죠. 예. 그러면은 좋은 얘기네. 이래서 항상 최후의 변론 들어봐야 돼. 맞아. 아이히만과 혹시 의견 바뀌신 분 있나요? 수평님 의견 듣고? 없다네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뭐. 맞아. 마오쩌둥. 네, 저도 왔다 갔다 좀 하는데 힘든 마오쩌둥으로. 결정이었어요. 여기서부터 힘들 것 같아 아마 8강. 그럼 일단 마오쩌둥 올립니다. 네. 자, 마오쩌둥 가고 다음은 유자광 대 이승만. 이승만 대 유자광. 진짜 8강 되기 쉽지 않다. 이것도 어려운. 쉽지 않다. 그렇다. 저는 이거 보고 흥선대원군은 이 사진 보고? 이 사진 보고. 흥선대원군이랑 아마 옷은 비슷한 거 입었을 거야. 옷 복식 자체는 그 품계는 비슷했을 거야. 유자광도 워낙에 저기 외척 관계 이런 걸로 많이 얽혀 있고 이래서 공신도 여러 개 받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둘 다 성격이 좀 비슷해서 왜냐면
전 그래도 이거 보자마자 이승만이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음. 역시 역시 조 발표엔 나와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끝판왕 이박사 이미지여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유재광은 나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조원들끼리 이간질 하는 건 잘해도 그래도 뭐 참여는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순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뭐 책임을 피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켜버렸으니까 직원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믿음을 주는데 그게 안 그 되니까. 사람은 국가 없으니까 뭐 도망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자체가 면피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짓말도 도망갔으니까 그게 좀 약간 그런 거죠. 개도님이랑 수평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게 너무 벨붕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밸브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게 그럼 그러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궁금해서 돌이켜 보더라도 유장항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장점은 거의 없었죠. 뭐 저 영어 강의밖에 없었지. 영어. 그리고 아는 교수님 많고. 이승만이 또 치명적인 게 어쩌면 유자광이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의 모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항상 이승만이 있는 곳은 분열이 됐다. 맞아. 분란이 늘 있었다. 맞아. 그 얘기 맞아.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심지어 그런 말씀 하와이에서도 분열이 되지 않았나? 대통령병 걸렸다고 사람 어디 가든지 자기가 무조건 머리가 돼야 된다고 사람은 자기 불림해야 세력을 돼. 항상 구축을 하니까. 임기정부 때도 분열됐고 미국 하와이에서도 하와이 미국 한인 교회를 분열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 네. 맞아.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혹을 하나 더 단 거예요, 진짜. 유자강은 혹 하나 있는 건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혹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개 더 붙인 거나 똑같은 거. 아니, 약간 이게 한 8강쯤 오니까 이제 결승전이 약간 눈에 그려지네요. 그렇게 되지. 결승전. 자, 그러면 이승만으로 가나요? 반대 의견 없나요? 네. 예, 그 이승만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오히려 선택이 빨리 됐네요. 아까 아이히만 마오쩌둥이랑 다르게. 광해군, 궁해와 광해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어렵나 별로? 전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전 궁해예요. 아까 말했지만 전 답정너를 싫어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니까 광해도 답정너인데? 그렇죠.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약간 저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특히 이제 조선 왕들의 단점이 부각이 많이 되거든요. 이 조모임하기 싫은 역사인물 32강부터 해온 걸 보면 그들의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들의 너무 치부까지 다 알고 있는 느낌이라서. 맞아. 그렇지.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치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거 어렵네. 자, 다들 뭐 다른 의견 없나요? 궁예랑 광해랑 궁예 중에서.
자꾸 치부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아니, 점을 근데- 생각해봐야 되네. 좋은 점. 아니, 근데 광해는 좋은 점은 우리가 다들 안다 치고 음, 음. 궁의 좋은 점은 아니 옛날 드라마를 봐더라도 궁의 좋은 점을 잘 모르겠어요. 궁의 좋은 그- 점 설명해 주세요. 궁의 좋은 점. 마구니님이 나오니. 그렇지. 예. 궁의 좋은 점은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신라가 그 당시에 완전 상할 대로 상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엎은 사람이 궁예인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잘 세력을 다 잘 규합을 해가지고 뭐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제위 동안 뭐 많이 뭐 자금도 있었지만 아예 제위 동안 계속 끌고 왔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분명히 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만 고려로 이제 왕건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이 사람의 장점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각이 안 되고 단점들이 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알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은 군주인 것 같아 이 사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이제 만들었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아.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관제나 관직 같은 것도 다 부정을 해요 신라가.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신라랑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확실히 혁명가는 혁명가네요. 그러게요. 한 초반에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긴 하는데 조언들은 이제 막판 가도 관리가 좀 안 일을 되는 사람. 유지를 못 해가지고 무너진 거죠 이 사람. 사실 우리가 너무 그 관심법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드라마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밈을 통해서 지나치게 희화화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교가 다 이렇게 세계관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세계관을 지배하던 거의 전부였던 시대에 그렇게 특별히 이상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제 내가 미륵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신앙 형태도 가능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범주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광해나 궁예나 좀 성향이 다 비슷해가지고 왜냐면 광해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뭐 중립 외교 뭐 후군과의 외교 그런 걸로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대동법 같은 것도 뭐 부분적으로밖에 시행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했던 게 이제 궁궐 건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막 후금이랑 이제 전쟁 한 번 했잖아요. 그 원군 파견했을 때도 그때도 막 궁궐 짓고 막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좀 그 점 같은 걸 많이 믿었대요. 그 무속신앙 그래가지고 뭐 궁궐 같은 거 지을 때 뭐 풍수지리 이용을 해서 이제 궁궐을 짓는데 그거 자리 받은 사람한테 뭐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뭐 벼슬을 준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궁예랑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정말 좀 고르기가 힘드네요. 이거. 저는 지금 얘기 듣다가 궁예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원래 처음에 궁예 선택했던 이유는 답정 넣은 게 싫어서인데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조원으로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계속 한번 상상을 해보는 조장으로가 아니고 조원으로 있을 때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광해나 궁해나 둘 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실무 능력 뭐 아니면 현실 파악 능력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뛰어난데 문제는 궁예는 너무 과격하게 다 뒤집어 엎자로 갈 것 같고 음. 근데 광해는 있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자. 약간 요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가지고 조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아까 전에 마고니님은 궁예는 약간 혁명가겠지?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랑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조모임이라는 건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랑 사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실이랑 실무 파악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씩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광해가 조언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로 조모임하기 싫은 거는 상대적으로 궁예가 더 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예. 저는 좀 반대예요. 음, 저는 광해가 좀 더 조모임하기 싫은 역사 인물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궁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추진력 하나는 정말 뛰어날 것 같거든요. 궁예? 네, 어, 뭔가 물론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 그걸 추진하는 힘이 매우 뛰어났을 것 같은데 사실 광해를 보면 머리에 든 건 많아요. 생각도 많고 한데 자기 머리 쪽에만 구상이 가득하지 뭔가 그거를 제대로 다른 사람하고 뭔가 소통을 안 하려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광해 같은 경우는 좀 장기 상황 속에서 당파 싸움도 매우 심했고 또 그 후공과의 전쟁을 할 때도 사실 광해 혼자만 반대를 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한데 뭔가 좀 적극적이지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책 결정하는 데서도 그렇고 오케이.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궁예 한 표, 광해 한 표 이렇게 나왔는데. 전 여전히 궁예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사람이 조언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광해가 조언이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광해가 세자였을 때 음, 그때는 역할 수행을 잘 해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조언이 될까 이 사람이 어느 그 도적 집단이나 호적 무리에 끼어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본인의 그런 세력을 갖기 전 그 전 단계에서 항상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도망도 가고 배신도 하고 그런 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좀 조언으로서 약간 이 사람은 같이 하면 위험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궁예로 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단성이 광해도 있는데 그 과단성이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조언들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자기 그 두목을 죽이기도 했죠. 그렇지. 마지막에. 맞네. 맞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궁예 2명, 궁예 2표, 광해 1표. 개도님이랑 수평님은 어떠신가요? 수평 먼저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 원하십시오. 저는, 저도 마구니님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궁예는 결국 저 자리까지 오기 전에, 배신도 하고, 한 번은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고, 배신 두 번 했구나, 면밀히 따지자면. 두 번 했죠. 처음에 뭐 기원인가, 기원한테 갔나? 거기 갈 때도, 기원한테다가 양길한테 갔다가 그러고 오셨어요. 기원한테는 기원이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기원을 버린 거고, 양길한테 갔을 때는 양길이 좀 밀어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독자적으로 나서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양길을 버리고, 자신만의 이제 세력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조직의 케미를, 물론 광해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두 번의 배신을 경험한 인물로서, 조원으로서도 그닥 좋게 볼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케이. 개도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도 사실 공예인데, 네. 네. 공예를 고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공예에 대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이 광해라는 이 신입 세자가 국난 상황에서 이 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으로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궁예.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언으로 했을 때 광해가 세자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포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네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궁예 4표, 광해 1표로 해서 궁예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이 한 명 더 있나? 8강. 드디어 위징. 하치님. 위징 우리가 지금 하치님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올려보냈어요. 위징 아까 했잖아. 근데 맞다. 위징 아까 했지? 맞다. 위징 할 때 하치님 들어왔지? 우리가 네. 맞다. 누구 한 명 떨어뜨리면서 이거 나중에 변을 듣자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 강희재였나? 강희재도 아니, 강희재고 오늘 했던 사람 중에는 기억이 안 나네. 위안스카였나?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강의제 또 안 나네. 그냥 그건 넣어봤어요. 위안스카이 아니고 누구지? 모르겠다.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정조였나? 예, 아닌데. 예. 하치의 변 올려주세요. 자, 한번 시작합시다. 변명을 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 대 위징. 흥선대원군 대 위징. 자, 지금 근데 둘이 성격이 너무 또 비슷해요. 몰라. 뭐 다 비슷해. 소위 말하는 난 차이점이 많이 보이는데 다 비슷하다 그러네. 꼰대인데. 위징이 좀 더, 저는 위징에 한 표. 근데 이유는 뭐가 이유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너무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앞뒤 수식어가 많아요. 하치님 하여튼 일관되게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군요. 좀 앞으로 덜 해야겠다.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하치님. 아닙니다. 전 잘 받아들이는. 자, 일단 그럼 하치님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위징으로 했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모르겠다. 야, 이게 어렵다. 어려워.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흥선대원군 왜 골랐었지? 외골수? 너무 외골수여서? 근데 위징이 만약
구한말 때 있었으면 분명히 흥정대원군보다 더 왜걸 그 위징이 가능성이 있었으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최익현 위- 같은 느낌 아닐까? 최익현? 페이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향은 둘 다 골수 유교 요쪽이니까 비슷한 만약 쪽인데. 케이켄이랑 흥정대원군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흥정대원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케이켄보다. 케이켄 같은 경우는 아예 체제 자체를 완전히 개혁할 의지가 별로 없잖아요. 케이켄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최익현 생각엔 그게 개혁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고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 거야. 그렇긴 하죠. 위징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쵸. 약간 복고 음. 내세우면서 복고 개혁인 거죠. 맞아. 오케이. 나 요새 지금 방금 전에 이 책 읽었거든? 이거 보이나? 아, 안, 그럴 수가. 여기 위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 특징이 과거로의 회귀였대. 과거로의 회귀. 그래서 과거로 시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과거로 회귀함으로써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이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이 네, 사로잡혔던 화두였다라고 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위징 전 시대가 휴양지 시대였는데, 워낙 또, 그 그때가 오랫동안 분열돼 있던 시기니까 중국이. 분열돼 있기도 했고, 분열된 게 통일됐는데, 아주 막장으로 통일이 된 거죠. 막장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시대가 막장이니까 옛날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수도 있죠. 쉽지 않다. 혹시 뭐 의견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제가 위징을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징 골랐어요. 제가 위징 골랐어요. 음. 근데 제가 흥선대원군도 골랐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흥선대원군이 저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저희 조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위징은 그래도 조장이 짜증나서 물론 이제 위징이 좋은 조장을 만난 거는 뭐 사실인데, 조장한테 어쨌든 찍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게 그쵸. 맞죠. 버티긴 했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쨌든 발 뻗을 곳, 안 뻗을 곳까지 뻗다가 찍혀 나갔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노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흥선대원군이거든요. 이유는 위진 같은 경우는 잔소리가 짜증날 수는 있지만 짜증나는 건 사실 감정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징이 하는 얘기 중에서 어쨌든 확실한 거 들을 만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짜증은 그쵸. 짜증내로 나지만 그걸 수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징은 짜증나긴 하지만 같이 갈 수는 있는 사람인데 흥선대원군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본인이 조장이 안 됐거나 조장이든 간에 본인의 확고한 의지대로 이렇게 상황을 자꾸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조금 더 조모임할 때 같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저도 흥선대원군. 네, 마구님도 흥선대원군. 이유는? 위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강태종이 나중에 고구려현정에 실패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위징이 살았었으면 이 맞아요. 원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강태종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위징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흥선대원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일단 영모였잖아요, 이 사람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왕과 같이 왕의 아버지로서 살아 있으면서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위협이 왕한테 위협인데 거기다가 권력력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조로 생각을 하자면 조장의 권위를 부정을 하고 내가 조장에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항상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 조의 이제 안정성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흥선병 가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수평님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평님? 저도 흥선대원. 예. 이유가 뭔가요? 예. 이유는 왜 위징이 좀 더 낫냐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아이만이 안 좋다고 했던 거랑 네. 반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단소리 같겠지만 본인 기준에서 뭔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역으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뭔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잘난 맛에 그것을 뭐 자기 잘난 맛에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진짜. 맞아. 그런 뭔가 얘기를 뭐 들은 적 있어. 진짜. 계속 뭔가 그 근원을 캐가는 거지. 뭔가 위진 같은 거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지만 발전적인 걸 바라는 거라면 소크라테스는 시비를 건 다음에 내가 왜 시비를 걸었는지 그 근원적인 그런 이유, 궁금증 그걸 해결하는 모습이니까.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 위징이 조금 더 나은 인물이다. 그래서 대원군께서 예. 듣고 보니까 더 흥선대원군 같긴 하다. 그렇구만. 자,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4표, 위징 1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4강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4강입니다. 금방금방 가겠네, 이제. 4강. 이게. 4강. 야, 세미파이널. 야. 이 다음 강 올라가는 시기 약간 바로바로 이렇게 거꾸로 바로 뒤집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진짜. 흥선대원군 궁예 흥선대원. 야,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4강부터는 뭐 무슨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데 뭘까 궁금하네. 그러게요. 뭐였지? 흥선대원군과 궁예. 진짜 쉽지 않다. 흥선대원. 진짜 말문이 딱 막히네. 우리가 진짜 올라올 때 너무 많은 단점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 초나 말을 못했는지 좀 써주세요, 나중에 영상에. 맞지? 몇 초나 마린머 상태로 있었는지. 정지화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 진짜 어렵다. 뭐지? 잠깐만. 그럼 흥선대원군의 이게 장단점 다 얘기해가지고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격은 어땠나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 성격을 알긴 쉽지 않죠. 근데 의외로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들은 되게 좋아. 인간적으로는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의외의 표현이 유머러스하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당시 조선에서 아주 유명한 그 미술품, 그 예술품 콜렉터지. 대호가 본인도 예술가이기도 했고. 수하 김정희 제자. 그렇지, 맞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뭐 하여튼 돈이 많았는데 그 돈으로 다 예술품 샀어, 예술품. 예술가들도 후원도 많이 하고 본인이. 라고 하더라고. 이게 4강쯤 오니까 이제 재평가까지 가는군요.
재평가까지 가지. 쌍삼탕 해가지고 이제 이제 단점 정도로는 답이 안 나와. 재평가까지 해와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야 돼. 수평님 잘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고민하겠다. 어렵다 했는데. 어렵네. 네, 확실히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그의 정책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 자체가 외골수일 거라고 판단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야. 맞아.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당시에는. 흥선대원군도. 그 조건 하에서는. 일단 흥선대원군이 정치인이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지. 그럼 그거는 부인할 순 없어. 맞아요. 추진력이 엄청 셌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완전,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군포 문제라든지 뭐 항공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한 번에 개혁을 해버린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터원철폐 그런 걸 보면 또 추진력이 상당히 남다른 사람이었고 저는 그래서 궁예로 가겠습니다. 궁예. 하치님은 궁예로 가고. 흥선대원군이 그나마 괜찮은 게 있어서 궁예를 간 거죠. 궁예가 이래서 결정적으로 싫다라기보다. 그렇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님도 궁예? 예. 이유는? 이제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대원군한테는 물론 이게 좀 사료의 그런 그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원군의 모습은 어떻게 좋게 보면 좋은 점이 있는 건데 궁예는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래서 궁예를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궁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왕건이 즉위한 다음에 쓰인 기록이기 때문에 다소 좀 궁예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든 뭐 있는 사료나 그런 우리들의 생각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마구니님, 개도님. 좀 꼼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궁예가 더 나쁜 것 같은데 더 나쁜 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을지 약간 좀 모르겠네요. 그래, 그런 건 있구나.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사람을 하도 많이 때려잡아가지고 쫓겨났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기록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가정폭력. 그렇게 따지면 대원군도 뭐 고종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것도. 궁예 진짜 죽여버렸으니까 다.
저는 그럼 저도 궁예로 가겠습니다. 궁예. 일단 궁예가 3명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흥선대원군인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이유 말하는 게 되게 내가 봐도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긴 한데, 조모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아, 근데 궁예랑 흥선대원군이 같이 PPT를 만들자고 했을 때 궁예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PPT를 만들 것 같긴 해요. 음, 흥선대원군은 아, 기존에 있던 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 것 같은데, 물론 한 컴 쉘로 만든다는 게 문제겠지만, 근데 근데 그렇게 궁예는 생각해도 음, 흥선대원군도 근데 기존의 거를 많이 고친 건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PPT의 문제점이 될 만한 거를 싹 제거하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할 아, 것 같고, 음, 궁예는 아예 새로운 형식의 PPT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근, 한번 근데 그러니까 조모임을 문제는, 굳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이랑 조모임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음. 궁예랑 한번 해보고 싶다 차라리. 아, 한 어, 번쯤은 이거다. 한 한 번쯤은 번쯤은. 궁예랑 해보고 싶다. 음, 어, 음, 그래서 궁예랑 왜 이런 PPT를 음, 만들려고 했을 때 네가 지금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마구니가 껴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새로운 PPT에 조던하는 그 아, 뭐랄까 에너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달까? 음, 그런 마음 아, 때문에 어 그래서 반대로 저는 흥선대원군이 조금 더 조모임하기 싫다라고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커도, 리스크가 커도 약간 맞아. 음, 어, 근데 상대 같이 하는 조언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1대1까지는 모르겠는데 음, 여럿이 있을 음, 때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공예가 되고 말지. 음. 공예, 그치. 내가 궁예가 되고 말지. 어, 궁예랑은 안 한다. 또 좀 그렇네, 또 그런 그거. 느낌. 어, 아, 저는 공예가 조금 음, 음. 공예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러면은 궁예로 갑니다. 자, 궁예 맞지? 궁예를 선택한 거 맞죠, 네, 지금? 궁예 맞아요. 예, 예, 헷갈리 갑자기. 뭐 별로 애니메이션도 없네.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있진 않네요. 그냥 넘어가는 거네. 아, 아, 동시대 진짜. 인물들. 그렇네. 동시대 꼴통들만 모아. 동신대 다른 양쪽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네. 그런, 어, 어, 와, 진짜 어렵, 진짜 어려워. 아니, 이거 선택에서 약간 좌우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사상검증. 하지만 묘하게 위치는 좌우가 또 바뀌어 있다는 거. 아, 그렇지. 어, 아, 그런, 원래 좌에 극은 우가 맞나요? 있고, 극은 만나는. 그치, 그건 맞나. 아, 조심해야겠다. 네, 남면하면 오른쪽인가? 뭐, 아무튼. 남면하면 바뀌지. 아, 보니까 이 한국전쟁 대결구도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어, 한국 전쟁으로 조심해야 연결되기도 돼. 하네. 야, 어떻게든 여기부터 끊고 새 영상으로 가야 되나? 기술상의 문제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 이 둘이 결승전 갔으면 엄청 웃겼을 것 같아. 아, 진짜. 지금 여기서 어, 선택되는 사람이 궁예랑 붙는 거네. 맞아요, 그치,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아, 사실상 거의 결승일 수도 있겠다. 음. 그렇지 같은 사강. 그러니까 시대로 자르면 이게 이제 결승전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의 결승전. 그치, 그치. 아, 그치. 아까 거기는, 전통시대의 결승전이고. 음. 와, 쉽지 않다. 쉽지 둘이 않은데. 진짜 되게 비슷하며 민간인 학살도 겁나게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사실 뭐 이승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모택동에 비해서는 그 뭐 누굴 죽이진 학살자의 않았어. 오명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 음, 아, 우리가 너무
와, 조금 진짜 이제 쉽지 않은데. 이 팀 때문에 나는 이제 맞아. 그래도 이승만. 어, 그래도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님으로 합니다. 갑자기 극존칭으로 쓱 너무, 올라가네. 너무, 왠지 그래야 될 것 너무 같아.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다 편집하고 우리 그냥 선택한 것만 그냥 올리는 거. 아, 그렇, 내가 보기에는 논란의 최소할 건 이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논란이 되면 좋죠. 오늘은 구독자 그래. 수가 그럼 우리 너무 편향되게 얘기하지 않으면 돼. 아, 저는 이승만인 이유가 근데 이 지금 말하는 이유가 마오쩌둥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말씀해 보세요.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 설명이 그대로 마오쩌둥한테 적용된다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되게 일본은 살이시네. 어딜 가든 자기만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래도 이승만을 더 제가 조금 더 싫다라고 한 이유는 그게 뭐냐, 어, 마오쩌둥은 그래도 저는 아까 그래서 철학을 물어봤던 게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조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승만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조를 이끌 만한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 물론 이제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논란이 있는 여지가 말인데, 그냥 두려워하시네. 네, 확고한 철학이 아이, 있는지가 잘 애매하긴 해요. 물론 확실히 있죠. 있는데 어려워요. 참 어려운 문제고. 네. 그래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조언을 이끄는 거는 마오쩌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이 조금 더 조무님하기 싫다라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보고 가는 이승만의 박사 논문 제목. 그런데 그래서 진짜 표지는 봤는데 거기 윌슨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 네. 맞아요. 그 네, 학장이어서. 이게 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United States인데 뭐지? 그러니까 미 합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중립론, 그러니까 영세 중립론. 맞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아, 저도, 뭐 지도 교수가 우드로 윌슨이니까 내용이 거의 그렇지. 뭐 예상되는. 근데 꽤 이르더라고요, 시기가. 1912년이던데. 1912년. 오, 12년이요? 되게 이르긴 꽤 하네. 빠르네. 저도 이승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두 사람의 대처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 6.25 전쟁이 있을 때 자기 국민들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자기 혼자. 근데 오택동은 물론 문화대혁명 시기 때도 좀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대장정 때 같은 경우는 또 그치. 하나를 모으는 힘이 있었지. 국민당 부대가 폭격을 하고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그 당이란 조직이 엄청 위기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 조직을 자기 혼자서 다 이끌고 결국은 첨서령 연안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볼 때는 좀 더 마오쩌둥이 자기 조직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는
이승만보단 조금 더 낫다. 음, 마치 그래서 이승만을 선택합니다. 음. 그리고 근데 또 이승만 대학생 시기 때는 또 좀 잘 넣어가지고 약간 좀 고민인 게, 왜냐면 대학생 때 중국인이 한 2천만이 희생 당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 비교가 오늘 나는 좀 어쩌면 인상 깊은 게 그 마오쩌둥 대장정 시기하고 이승만 임시정부 시기 때가 둘 다 가장 힘들고 조직이 약했던 시기이고 네. 일제로부터 공격을 받던 시기니까 그나마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음, 이승만은 임시정부 수장인데 부재 중이었어. 북에 근데 미국가가지고 마오쩌둥은 자리를 지키면서 어쨌든 대장정이란 걸 이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수성까지 가서 자리를 잡고 음, 그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씨앗을 뿌려놨잖아 그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하치님이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 뒤에 뭐 대학진도 그렇고 그거는 본인들이 지도자가 완전 된 다음에 얘기니까 조금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기 상황이 어떻게 행동 방침을 다르게 했는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어머님 막할 얘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군님. 또 하친님하고 비슷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승만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이승만이 세표 나왔고 아니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개도님과 수평님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너무 어렵다. 개도님이 선택한 거라서 맞아요. 제가 선택했죠. 마오쩌둥? 둘 다. 둘 다. 둘 다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수평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단점과 장점이 너무 극명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랄까, 현실적 감각이라던가, 수장이 되고 나서의 그런 보였던 그런 실수들, 그, 패착들, 이런 게 자체가, 둘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데,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승만 개인의 능력을 조금 더 높이 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오쩌둥을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공 내전이라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일제 패망하고 나서는 결국 2파전인 거 아니에요, 2파전. 이제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과의 대결이었고, 물론 그 이전에 마오쩌둥이 닦아놓은 게 있긴 있지만, 결국 결국 이제, 그 중국이랑 거대 땅덩어리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싸웠던 거라면,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1945년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은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조금 더 달랐다라고 봤어요. 이승만 정말 그 기반 자체도 없던 인물이었는데 그 본인 나름의 그런 대단한 정치적 수완과 현실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그 무수히 많았던 그 정치 세력들을 결국에는 제압을 하고 결국 1인자로 우뚝 섰다 이거죠. 물론 이게 조별 과제랑은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인 능력만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말 날고 긴다는 유명한 인사들 뭐 여운형도 있고 김구도 있고 뭐 박헌영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오쩌둥도 물론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승만이 조금 더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예. 오케이. 그러면은 수평님은 개인적인 능력, 특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승만이 낫다고 판단해서 마오쩌둥이랑 조금 더 조모임하기 싫다라고 선택을 해주신 거죠? 예. 네. 자, 개도님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조모임하기 싫은 역사 인물이라는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이승만이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답변 넣으려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마오쩌둥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생 맞추기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줄 사실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배틀을 붙을지.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승만, 이승만. 네, 저는 이승만을 선택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수평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군웅할거일 때 치고 올라오는 것과, 그 거대 야당이 있을 때, 그 반대에서 치고 올라와서 중국 전체를 이제, 자기가 그렇다고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다 얻었다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게 중화인민공화국은 연립정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절대 이파전이 아니었고, 당시에 그러니까 눈에 띄는 당만 해도 네다섯 개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당이 당시 여당이었던 상태고 나머지 당들이 야당이었던 상황에서 국민당이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 맘대로 이제 헌법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 헌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던 상황을 마오쩌둥이 잘 이용해서 다른 세력들을 잘 규합을 해서 결국에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때 이제 6년부터 49년 사이에 그런 정치 지형 같은 것들도 기존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파전이었다라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전 들어서.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국민당을 거대 여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군소 정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마오쩌둥은 그 군소 정당 중에서 야당을 다 유력한? 모아서 이제 뒤집었다. 이러고 그 중에서 유력한 정당이긴 했죠, 공산당이 그래도. 그러면 아주 마오쩌둥은 솔직히 비교를 하려면은 이승만보다는 이거 뭐 실명 거론해도 되죠? 황교안 대표 체제랑 비슷해. 비교를 해도 황교안이 이제 거기서 이거 나중에 뭐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든지. 황교안부터 빼고. 만약에 황교안이 거기서 안철수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잘 규합을 해서 맞섰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 상황이. 그치. 마오쩌둥은 그런 거를 잘 했던 사람인 거고, 황교안은 그걸 못한 거고. 하기는 그냥 있던 그럼 것도 분열시켰으니까. 그럼 바꾸겠습니다. 마오쩌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승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승만으로.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수평님이 최종적으로 개도님의 얘기를 듣고 이승만을 바꿔서 4강 두 번째 경기는 이승만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승만이 올라가고 대망의 결승은 미리 예상하지만 바로